네, 두 번째 시간은 스탁 이슈 시간입니다. 유지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올 인베스트먼트가 우리금융지주에 매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다올 측이 지분 매각을 위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우리은행을 선택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금융지주가 다올 인베스트먼트의 지분 매각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비은행 포트폴리오가 약점으로 꼽혀온 우리금융은 그간 지속해서 이 금융투자회사 인수를 노려왔었는데요. 마침 이 다올금융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타이밍이 맞게 됐습니다. 네. 이 매각 대상은 다올투자증권이 보유한 다올 인베스트먼트 지분 52%, 인수 금액은 2,100억 원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다올 인베스트먼트의 오늘 기준 시가총액은 3,405억 원입니다. 이 지난해 3분기 기준 총 자산 규모는 3,092억 원, 이 자기 재보는 2,858억 원에 달하는 이 우량 기업으로요. 순 자산은 1조 4,593억 원입니다. 네, 그동안 다올금융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었었는데 네. 이번에 딱 타이밍이 맞게 됐군요. 자, 그렇다면 양사의 지분 매각 계획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양사는 현재 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바인딩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고요. 바로 본 심사를 진행해서 1분기 중으로 모든 매각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우리금융은 이로써 이 금융투자회사를 비은행 계열사로 맞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금융이 그간 이 증권사 인수를 계속 추진하고 이 VC에도 계속 눈독을 들여왔었는데요. 네. 이 우리금융은 앞서 지난 2013년 민영화 과정에서 현재 NH투자증권의 전신인 우리투자증권을 분리 매각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국내 5대 금융지주 가운데 유일하게 증권사가 없어 이 타사 대비 사업 포트폴리오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거래를 통해 이 포트폴리오가 좀 더 탄탄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계약으로 이 다올금융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평가가 됐고요. 또 매각 이익으로 재무 구조가 개선될 것인 만큼 이 상호 간의 이득인 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올 측에서도 유리한 게 많군요. 다올 측의 입장도 혹시 나온 게 있을까요? 네, 다올금융 관계자는 이 불투명한 금융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 사업 재편의 일환으로 계열사 매각을 결정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매각이 완료되면 이 2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되고 또 재무 구조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금형부품 제조 전문 업체인 이리아의 자금 유동성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소식입니다. 자, 유 기자, 경영권 매각 대금 납입일이 두 차례나 지금 연기가 된 그런 상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리아의 경영권 매각 대금 납입일이 연기됐습니다. 이리아는 현금 유동성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고요. 이 인수합병 여부에 따라 이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이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강재우 이리아 회장 등은 IP파츠와 맺은 이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대금 납입일을 이달 11일에서 오늘 30일로 연기했습니다. 네. 이 계약은 지난 11월 체결이 된 건데요. 당초 납입일은 작년 12월 27일이었지만 두 차례나 연기가 됐습니다. 이리아는 기존 최대 주주인 강 회장 등이 보유한 주식 339만여 주를 이 IP파츠에 60억 원을 받고 넘기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 계약 당일에 계약금 220억 원을 지급하고 이 거래 종결 시에 나머지 40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두 차례나 경영권 매각일이 이제 미뤄진 건데 대규모 자금 조달이 동원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 경영권 매각을 위해서 대규모 자금 조달이 동반이 됩니다. 이 인수입증 관계자인 리트코 투자조합이 이 유상증자를 통해 136억 원을 납입하고 이 또 다른 관계자인 델리아 투자조합 2호가 3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납입할 예정입니다. 납입일은 유상증자 2월 17일, 시비가 1월 18일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이리아는 현금 유동성이 고갈돼서 자금 투입이 아주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던데요. 현금성 자산이 현재 얼마나 남아있는 상황일까요? 네, 지난해 9월 말 기준 이 현금성 자산은 11억 원만 남아 있습니다. 네. 이 굉장히 현금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특히 지난해 9월 말 기준 매출액은 94억 원으로 이 전년 동기 대비 33%가량 급감했고 이 영업 손실도 2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이 매출액은 2019년 24억 원에서 2021년 176억 원으로 급성장했지만 이 영업 손실은 2019년 1억 원, 2020년 21억 원,
2021년 4억 원으로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쌓인 결손금만 168억 원에 달합니다. 네. 이리아는 이 경영권 매각 기간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실시했는데요. 대상자는 유비리더스 투자조합 1호로 운영자금의 10억 원을 도달했습니다. 네, 이리아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초기에는 다른 이름으로 설립이 됐다가 나중에 사명을 변경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리아는 1978년 왕자금속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돼 LG전자의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였습니다. 이후 2002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고요. 2018년에는 철스크랩 사업, 2020년에는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에 진출했고요. 2020년에는 인천 공장을 매각하면서 이 휴대폰 부품 생산을 완전히 중단했었습니다. 이 창업주인 강재호 회장은 2018년 아들인 강정훈 대표에게 이 최대 주주 자리를 승계했습니다. 네, 이번에 무사히 경영권 매각과 자금 조달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동안에 사실 실적이 좀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 한다라는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영 실적 개선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기존 최대 주주인 강 대표의 지분이 그대로 남은 데다 이 시비와 유상증자 등으로 대규모 공급 과잉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최대 주주가 기업 가치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리아는 오늘 3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이 신규 이사 11명을 선임하는 안건과 이 사업 목적 추가, 이 증권 발행한도 상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공시한 회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유 기자, 과징금 부과 대상 기업들은 어디가 된 거죠? 네, 금융위는 지스마트 글로벌, EM네트워크스, 주은테크 등 세 개사와 이제 그 회사 관계자, 또 회계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공시를 했습니다. 네, 각각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을까요? 네, 지스마트 글로벌의 경우 이 대표이사 등 2인에게 과징금 5,290만 원을, 이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정진세림 회계법인에는 1억 4,2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M네트워크스는 전 대표이사 등 3인에게 같은 사유로 9,720만 원을, 대주회계법인에게는 5,2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주은테크도 대표이사와 벽촌공인 회계사 감사반에게 각각 27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조치는 지난해 7월과 10월에 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네, 사실 금융위가 작년에도 이렇게 무더기로 회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었는데 지난 말에 그 백광산업도 같은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었죠. 네, 맞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11월 이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백광산업 등 5개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었습니다. 이 백광산업에 4억 1,320만 원,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8,2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요. 알루코에는 과징금 5억 1,680만 원, 신성회계법인에는 과징금 1억 2,37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SSR에게는 과징금 6억 2,620만 원, 전 대표이사 등 3인에게는 6,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네, 공시 위반한 기업들에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데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기준을 좀 바꿨다고 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파생결합증권과 이 집합투자증권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할 경우 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을 이 집합투자증권과 같게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이 증권 발행 관련 공시 위반 사례에서 이 주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경우 이 예외적으로 발행인보다 높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이 자본시장조사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또 운영 개선을 통해 이 제재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 또 신속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보완해 보다 형평성에 맞고 실효성 있는 과징금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게임 개발사인 드래곤플라이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신규 게임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수혈받았는데요. 자, 유지혜 기자, 이렇게 보충한 자금을 시비를 상환하는 데 사용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드래곤플라이가 이 수혈한 자금을
12 상환으로 이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이 드래곤플라이는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 수혈을 받아 이 안정화에 들어가는 듯 했으나요. 이 과거 발행했던 전환사채가 문제가 됐습니다. 네. 네, 지난달 주주 우선 공모 유상증자를 진행해 이 126억 원을 신규 보충했었는데요. 그로부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 채무 상환의 조달 금액의 약 24%를 투입한 셈입니다. 또한 당초 유증도 이 기대치보다 저조한 금액을 조달한 상황에서 이 사채권자의 조기 상환 요구가 이어지면서 대규모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네. 네, 드래곤플라이는 이달 초 17회차 전환사채를 전량 상환했습니다. 이 시비는 재작년 10월 발행한 것으로요. 만기는 내년 10월까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만기가 2년여 남은 상태였지만 이 사채권자가 조기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며 이 사채를 되샀습니다. 이 드래곤플라이는 자금 상환을 위해 이 차환 등을 선택하지 않고 이 기존의 보유 자금을 활용했습니다. 네. 앞서서 당초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이 기대보다는 좀 훨씬 낮았다라고 했는데요. 규모가 실제로 얼마나 됐을까요? 네, 당시 유증으로 조달한 자금이 기대에 한참 못 미쳤었습니다. 이 드래곤플라이는 작년 9월 개최한 이사회에서 224억 원의 자금을 조달한다는 안건을 결의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당초 계획한 금액의 56% 정도만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일반 공모에 앞서 진행한 구주주 청약률이 42%에 그쳤고 굉장히 부진하면서 흥행에 실패했었는데요. 이 본래 최대 주주인 PLC가 이 구주주 배정 주식의 30%를 청약하기로 했으나 이후 미청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네, 절반 정도밖에 안 됐군요. 네, 56%면. 자, 이 전환사채가 애당초에 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이 됐던가요? 아닙니다. 이 10일은 과거에 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택이 더 눈에 띄는 겁니다. 네. 드래곤플라이는 2021년 이 자동차 부품 제조사 리노팩의 인수 과정에서 이 10일을 인수대금 명목으로 활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분 투자 대금 중 일부를 10일로 대신 납입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드래곤플라이는 리노팩 인수대금을 전액 부담한 셈이 됐습니다. 2021년 당시엔 이 인수대금 중 일부를 10일로 대신 납입해서 이 부담을 소폭 덜었지만요. 이 사채권자의 조기 상환 청구권 행사에 따라 받은 현금을 고스란히 되돌려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리노팩 인수를 마무리한 시점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탓에 그 사이에 이자 비용도 늘었습니다. 이 권명금액 30억 원의 사채를 전략 취득하는 거래에서 750만 원을 이자로 추가 지급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드래곤플라이가 조기 상환을 선택한 배경이 따로 있을까요? 네, 이 시비는 이 전환가액이 액면가까지 조정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부여돼 있었습니다. 즉 사채권자 입장에서 이 시비의 전환가를 액면 금액인 500원까지 조정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기 상환을 선택했는데요. 네. 그 배경으로는 계속된 기업 약화 상황이 꼽힙니다. 이 드래곤플라이는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들이 이 장기간에 걸쳐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매년 순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주당 순이익도 꾸준히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처럼 경영 실적이 양호하지 못하고 또 배당 같은 주주 정책을 펼칠 여력도 부족한 탓에 이 사채권자 입장에서는 조기 상환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5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자금 조달 여건이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상황도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여러모로 기업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유지 기자, 특히 카드사들이 단기 자금 조달 비중을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카드사들이 단기 자금 조달 비중인 단기 차입금의 액수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카드사들은 1년 내에 1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이 단기간에 상환이 겹칠 경우 이 카드사 유동성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이 카드채 발행금리가 급증하면서 카드업체가 상대적으로 조달금리 부담이 적은 이 단기 자금 조달 비중을 확대한 영향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전업카드사들의 단기 조달 비중 평균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국내 7개 전업카드사의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단기 조달 기준 평균 금액은 6.8%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지표는 카드사의 차입금에서 발행 만기가 1년 이내의 짧은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카드사들의 단기 조달 비중은 하나카드 11.5%, KB국민카드 9.7%, 우리카드 9.4%, 롯데카드 7.2% 등의 순으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만 놓고 보면 이 차입금 가운데 1년 이내 만기가 1년 이내 비중은 하나카드 87.4%, KB국민카드 86.2%, 신한카드 79.9% 등으로 치솟습니다. 네. 차입금의 비중이 늘고 지금 만기가 1년 이내로 남은 차입금의 규모도 상당히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차입금은 얼마나 될까요? 네, 실제 카드사들이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차입금은 최근 한 해 동안만 2조 원이 넘게 불어나면서 네.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7개 카드사 전체의 만기가 1년 이내 차입금은 같은 기간 대비 31.8% 증가하면서 10조 379억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 차입 부채가 단기화되는 반면 이 영업자산 회수가 장기화되면서 이 유동성 리스크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급박한 유동성 이슈가 발생하면 이 부채 상환을 위해 보유 자산을 회수해야 하는데요. 이 자산과 부채 회수 기간 차이로 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부도 위험을 숨긴 채 채권을 판매해서 대규모의 투자 손실을 냈었던 이른바 동양그룹 사태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피해자들의 소송 결과가 이번에 9년 만에 나왔는데요. 유지 기자, 1심에서 투자자들이 결국 패소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대규모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으로 불거진 동양그룹 사태, 이때 투자했던 투자자 1,254명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이들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 관련 집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9년 만에 나온 소송 결과였는데요. 투자자들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서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벌써 사건은 10년이 됐군요. 네, 동양그룹 사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동양그룹 사태는 2013년 10월에 이 5개의 동양의 주요 계열사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워크스, 동양시멘트가 잇따라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이 4만여 명이 1조 7천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당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들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 어음을 무리하게 발행했다가 투자 금액을 반환하지 못했었습니다. 네. 이후 투자자 A씨 등은 2014년 6월 이 법원에 증권 관련 집단소송 허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소송을 내 승소를 하면 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이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심사를 통해 소송 개시를 허가받아야 합니다. 네. 이렇게 소송 결과를 받기까지 9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런데요, 처음에 이 소송이 허가를 받기도 상당히 힘들었다고 해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소송은 이 법원의 허가를 받기까지도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 투자자들과 유안타 증권 측이 이 집단 소송의 적법성을 두고 다투면서 길어진 건데요. 이 집단 소송 허가 신청 사건의 1심과 2심은 이 원고들이 대표 당사자 중 일부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송을 불허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소송을 허가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고 이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취지를 받아들여 이 집단 소송을 허가했습니다. 네. 이 동양그룹 사태 전체 피해자가 무려 4만여 명이 넘습니다. 네, 4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에 그 집단 소송 구성원 1,254명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꾸려진 건가요? 네, 이번에 집단 소송의 구성원은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동양이 발행한 제262회에서 268회 무보증 사채를 매입한 사람들로 한정이 됐습니다. 이들은 동양 회사채와 증권신고서와 투자 설명서에 이 거짓을 기재하거나 누락이 존재한다면서 이는 동양이 당시 이 회사채 원리금 상환 능력이 없었거나 이 유동성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시에 그 회장이었던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이 사태와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네, 현재현 전 회장은 이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사기 등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에 만기 출소했는데요. 이 현 회장의 부인인 이혜경 전 부회장은 이 동양 사태 후 법원의 강제 집행을 피하려고 미술품을 빼돌렸다가 이 혐의로 덜미에 잡혀서 징역 2년이 확정됐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 스타기슈 유지희 기자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